한 뭐 10년 후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 당장 미국도 카드가 없다고 봐야죠. 트럼프가 쓰는 말로 보면 시진핑이 꿇으라면 히토리 가지고 꿇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물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한국이 입법을 하지 않아서 15%에서 25%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무슨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봉창 두드려 맞듯이 맞아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 관세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요새 이슈들 보니까 뭐 그린란드도 그렇고 네. 지금 대제재 전쟁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관세 맞아요. 전쟁, 제재 전쟁, 뭐 지금 환율 전쟁이나 저도 책도 썼지만 그렇죠. 환율도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또 모셨습니다. 조희준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나오셨네요. 정말 1년 전 눈 많이 오는 날 그때 출연했었는데요. 그때 제재 얘기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예. 당선되고 나서 이제 제재 관련된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때 아니 설마 그러겠어? 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때 네. 이런 제재 전쟁이란 책도 쓰고 뭐 기업들에 가서 이런 제재가 있을 거다. 그리고 투자회사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 그때 정말 냉소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하나 망하면 오세요.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 강의 와달라라는 얘기도 많고요. 좀 세상 바뀐 걸 조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슈로 다들 관세 충격 한번 먹고 예. 그 뒤부터 또 이번에 시작된 게 올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베네수엘라 두드리고 네. 이란 또 두드리고 지금 그린란드 내 거다 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뭐 중국이랑 히토리 전쟁하고 있고 사방팔방에 이제는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네. 너무 리스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초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전쟁이니 영토 갈등이니 막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이면의 이유를 알아야 그 흐름을 또 이해하고 앞으로의 움직임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제가 그때 그 제재전쟁이라는 책을 뭐 벌써 2년 전입니다만 쓴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더 이상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 패권을 유지하느냐? 자원, 달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움켜쥐고 그걸 유지하는 건 뭐냐?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는 것, 제재, 관세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면에 가장 큰 건 뭐냐? 이 패권을 유지하면서 옛날에 싸우면 바로 누가 1등인지 눈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싸우지 않고 말려 죽이는 전법이면 누가 1등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다시 트럼프가 만든 질서 안에서 서열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방구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는 우리 거야. 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계에 우리가 질서를 이끈다. 새로운 질서에 따라라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실제로 최근에 또 이란에서는 이 지금 벌써 난리가 났죠? 네. 뭐 함대 세대가 왔다라고 하고 이제 이란이 전면전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그렇게 되면은 또 뭐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예.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그 이란이 이제 공격하는 의도가 뭘까요? 조금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란을 압박하고 항공모함 세대 몰려가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원유를요. 미국 달러로 거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였었죠. 베네수엘라 덜어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러시아하고 이란인데요. 사실상 이란만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사실 미국 달러의 패권이 뭐 저물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달러 패권이 생긴 것도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 이란만 굴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실제로 달러의 힘은 약해지더라도 원재재와 연관된 미국의 패권의 힘은 더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달러의 어떤 추락 또 막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고요. 뭐 여러모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을 압박하는 가장 또 다른 큰 이유는 뭐 미국의 가장 큰 우방, 그리고 사실상 미국 정치를 뒤에서 조정하는, 아니죠. 사실은 드러내 보이면서 조정하는 이스라엘이 또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면을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뭐 미국의 숙적이고 미국과 오랫동안 한 것도 있지만 이제 남은 퍼즐 이란과 러시아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저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그 석유 분명히 달러로 거래할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퍼즐이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 미국이 새로 짜는 패권의 틀에서 미국이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공모함 지금 여러 대 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항공모함의
당연히 주목해야 되고 전쟁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다 잊고 있지만 트럼프 1기 때 한국에도 항공모함 3대 왔었거든요. 김정은이랑 맞아요. 하면서 네, 네. 그때 진짜 전쟁 날 확률 미국에서도 40% 넘어간다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하지만 트럼프 늘 그치만 타코 트럼프가 있듯이 늘 이제 과격하지만 어찌됐든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으로 끝나는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지 말고 항공모함이 간다는 것만 보지 말고 왜 이란이냐라고 할 때는 이 에너지 패권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럼 달러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뭐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네. 위안화로 거래하는 게 제일 많고요. 러시아의 오일 거래는 각국의 통화로 가장 많이 합니다. 지금 인도화 할 때는 루피로 거래하고 그리고 그 위안화로 네. 거래하는 것도 많고요. 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루블로 네. 그렇게 거래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같은 건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미국의 제재나 서방의 제재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항상 중국과 똑같은 길을 가기는 거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중국에 종속되는 걸 더 싫어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최근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루코일 같은 뭐 러시아의 굴지의 에너지 회사들이 제재를 받았는데 거기 있는 해외 자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회사들이 해외 재산을 어쩔 수 없이 파는 건데 누구한테 팔고 싶어 하느냐? 그럼 중국 기업에 팔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제3국가에 팔고 싶어 하느냐? 아닙니다. 미국에 팔고 싶어 해요. 네.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자신들이 안전하게 달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미국이 오일 패권, 에너지 패권에서 맞추지 못한 퍼즐은 이란 하나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란은 위안화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란은 지금 대부분의 원유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대부분 위안화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는 게 이란은 바로 중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현지 통화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크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란은 그동안 제재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네. 예, 그 저번에 1기 때도 제재하고 저기 오바마 때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랬나? 그리고 바이든 때도 제재를 하고. 이란 제재는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네, 근데 이 제재가 점점 좀 네. 강해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계속 버텼던 거예요, 이란이? 이란은 그래도요, 조금 북한보다는 민주사회이기도 하고 선거를 뽑는 사회라서 좀 버티기 힘들었던 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한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 직원들이요. 이란 분들 월급을 송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네. 비행기로 현금 실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뭐 최근에 송금을 받을 수 있게 뭐 허가를 받았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허가 받는 것도요. 예를 들자면 한국 은행이 나서서 뭐 미국 재무부예요.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내가 한국의 이란 대사관이 우리랑 거래를 하는데 이란 대사관 직원들한테는 급여를 송금해 줘야 되니 특별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 은행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그거 하고 싶지 않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누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 정도로 이란의 돈을 직접 송금하고 뭐 받고 하는 게 대량의 돈은요 힘들고요. 개인이 보내는 것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란에서 저렇게 힘들다고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사실 이란 제재는 워낙 오래되기도 했기 때문에 모든 제재에 하여튼 시험판 같은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 대립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이란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나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스위프트만 퇴출하는 것도 이란이 먼저 했고요. 러시아가 이제 거기 따라서 들어가고 있지만 북한도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석유 수출 완전히 제로로 끊어버리겠다고 다 막아가는 것도 미국이 맨 처음 이란에 한 거라서 이란은 버티고는 있었지만 계속 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큰 시위로 폭발되는 거. 그래서 이란은 그래도 조금 열린 사회이고 중동의 어떤 경제적 강국의 면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심했지만 아예 이제 그 미국식 표현으로는 고아 국가라고 하는 북한과는 또 다르죠. 북한은 뭐 그런 거 없이 잘 지내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내핍해서 지내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그런 피로도가 굉장히 쌓였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플레, 그러니까 제재를 하니까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물품 수입도 좀 힘들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계속 돈을 풀고 통화량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터지면서 그렇죠. 베네수엘라랑 이란이 그렇게 이제 결국 인플레가 터지니까 이제 그 자국민들도 이제 지지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제재 회피를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재를 하는 나라들도요, 그 한계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러시아 같은 큰 나라는 제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스탄 지역으로 자동차 엄청 수출하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가나요? 다 러시아로 들어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돕는 나라들이 많고요. 북한이나 이란하고는 또 다른 규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에 스위프트만 끊고 했을 때, 아, 이거 러시아 1년 지나면 부도 난다라고 했는데 부도 안 나고 오히려 성장률이 더 높았는데 요즘에 이것도 정말 제재라는 게 한 발 한 발 쌓이는 건데 요즘 진짜 조금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러시아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러시아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유화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정보국 늘 틀립니다. 작년 말이면 러시아가 진짜 힘든 거라고 했는데 요즘 나오는 건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내년 여름쯤 되면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점점 러시아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자면 네. 미국이 중국의 고성능 AI 칩을 수출을 금지했다가 또 최근에는 일부 허용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흐름은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사실은 그거는 약간 트럼프식 거래 정치에 좀 약간 튀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국의 큰 전략적 틀에서는 약간은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걸 할 때 미국 유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백악관의 안보 라인도 다 반대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사실상 혼자의 결정이다라는 보도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큰 틀에서 미국이 중국을 어떤 기술로 죄고, 그다음에 자원으로 죄고, 이런 돈줄로 죄고, 이런 큰 틀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거지, 이게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풀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 이상의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기술을 열어준다든지 하는 거는 상당 부분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픽카드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못 들어가니까 뭐 네. 다른 나라를 거쳐서 우회한다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굉장히 많았죠. 사실 그 중국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 우리 H200이나 뭐 이런 엔비디아의 그런 거 있고 그 전에 다른 그래픽 카드들도 다들 홍콩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을, 특히 홍콩이 제일 문제였죠. 를 통해서 우회 수입되는 게 있으면 그 중국의 세관에서요, 그냥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통관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렇게 우회 통관하면 중국 세관이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 저는 여기서 중국의 무서움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 그 엘리트로 구성된 공산당 지도부에서 이제 우리도 할만하다. 어느 정도 기술로 따라잡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최근까지 H200 수출한다고 했지만 중국에서 안 받았어요. 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거 키워 갈 수 있고 좀 전력 효율이나 여러 가지 효율에서 떨어져서 그렇지 성능은 막 여러 개 쓰면 비슷하게 갈 수 있으니까 우리 거 먼저 키우자 라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열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여기서 계속 미국에서 밀려서 미국에서 하나 둘 풀어주는 거에 그냥 박수 쳐가지고 하기에는 이 남은 기간이 너무 길고 최대한 빨리 따라잡고 지금 힘들더라도 자신들의 리소스를 최대한 쏟아부어서 따라잡자라는 걸로 아마 전략적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재 전문가에게 여쭤보자면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지금 중국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우회로 들어가는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거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굉장히 문제고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거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스탄 국가들, 재작년인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거기 우리나라가 갑자기 반도체 수출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우회 수출, 우회로 들어가는 거. 지금 근데 그거 많이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막아가면서 이제 우리 그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한국의 뭐 램이나 최첨단 램이나 이런 거 사들여 가서 어떤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HS 코드라고 하는 이제 무역 물품의 이제 그 품목 번호를 바꿔가지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관 일일이 뜯어가지고 그 안에 뭐 있는지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 코드 바꿔치기에 대해서 요즘엔 굉장히 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그런 걸 잡으려고 또 하는 AI부터 시작해서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도 그러면 좋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가 미국의 생션이나 수출 통제를 지키려고 했다.
라는 거를 최대한 했다라는 거를 페이퍼워크로 남겨놓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나 엑스포트 컨트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수출 통제 규정 준수 프로그램 같은 거를 미국식으로 맞춰서 회사에 하고, 특히 이제 첨단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일수록요. 단순히 이제 그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요. AI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수출 통제잖아요.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라고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건 대부분 수출 통제 품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수출을 하고 할 때 꼭 뭐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하고 어떤 연구원을 들일 때도요. 이제 신분이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런 그 내부 규정을 갖춰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망하는 건 막을 수 있죠. 잘 아시지만 이게 현장이라고 할까요? 예. 전 군대 있을 때 느꼈던 거지만 야매라고 그렇죠. 이런 거 지킬 거 다 지키고 어떻게 사업하냐 예. 이러면서 아까 말한 코드를 살짝 바꿔치기 한번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불필요한 작업들 다 피하고 그냥 우회로 넘기고 막 이런 거 많이 예. 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그렇게 하는 편이 좀 많은 겁니다. 아니요, 한국 기업들은 바꿔치기는 하지 않는데, 뭐 이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넘어갔을 때 그 나라에서 그 이렇게 나라가 하는 거고. 바꿔치기 예. 하는 경우는 저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걸 좀 막았다고 하고요. 사실은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한국 최신형 핸드폰도 그 인도에서 만든 것들이 이제 또 애플도 그렇고 러시아로 넘어가가지고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최근에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사실은 뭐 일정 부분 알고 하지만 돈 벌어야 되니까 거기서 뭐 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고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정부에서 대놓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어떻게 대한민국이란 독립국가가 이거 하면 미국 규정 위반이에요. 이거 하면 뭐 유럽 규정 위반이에요. 라고 기업들한테 알려줄 수는 있지만 준수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당국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좀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국, 유럽 안 되는 건 다 수출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때문에 기업들 자체적으로 어떤 리스크 관리를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좀 괜찮은 산업도 보면 부품은 다 이제 중국에서 사와가지고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조립을 해서 국산과 중국산 부품이 섞여 있는 상태로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때는 눈을 좀 감아주다가 뭐 최근에는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들어온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제재 리스트에 기업이 뜨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요. 그러면 어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기업들? 그러면 최근에 뭐 이미 보도된 거니까 말씀드리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아마도 신장 위부르 지역에 생산된 부품들이 들어가서 가다가 미국에 못 들어가서 공장이 뭐 3달인가 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 통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관된 걸로 알고 있듯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안 놔주는 경우도 있고, 통관이 점점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제재해도 되는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맹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담당하는 관세청이 있고요, 국정원이 있고 한데, 그다음에 뭐 무역안보관리원이라고도 있고 외교부도 있지만, 동맹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고, 그쪽으로 명단을 통보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더 하시면 나중에 미국 못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넌지시 말하고 오면 그분들이 알아서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고 그만두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진짜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제재를 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제재하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한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고요. 제가 그 당국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명단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몇 개만 안 해도 당신 사업이 굉장히 잘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일이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했을 때는, 우리 한국에 제재받은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세요. 그분들 제재받은 다음에 생활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요, 교통카드도 못 씁니다. 모두가 금융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친척분들 카드로 교통카드 쓰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거 못 만들고, 해외 나가면 그냥 현금 뭉치 들고 나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니온페이 있어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드러나지 않게 많이 하는 건 계좌를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계좌가 동결되면 돈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거기 들어있는 돈은 빼지도 넣지도 못하고. 근데 또 그걸 또 역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돈을 이렇게
동결시킨다고 계좌한다고 하면 돈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러시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워낙 그 제재를 오래 받아오고 이제 제재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또 한국에 돈 받을 분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야, 계좌번호만 불러라. 우리가 알아서 보내줄게. 출처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환치기 하네, 그런. 환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외환관리법 위반인데 네. 한국에서도 다 그걸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무역에서 먹고 살겠다고 했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걸 아닌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안 잡았는데 이 이제 패권 경쟁이 세지고 우리도 더 이상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진짜 그날이 갑자기 온다면 그런 대금들을 다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재 경고나 뭐 이런 이력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좀 많이 잡혀 있어요. 대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직접 됐다기보다는요,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 예를 들자면 배 같은 것들이 뭐 사간 선주가 그 배를 쓰다가 이제 뭐 러시아 유령함대에 판다든지 이란에 옮긴다든지 해서 한국 만든 배들이 좀 제재된 경우는 상당히 있고요. 국내 기업들 해외 지점들도 보면 좀 의외로 제재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꼭 제재는 아니어도 한국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 이력이 많으면 거래하지 말라고 저기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가 특히 뭐 핵 없는 이란을 위한 시민단체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만들어 놓은 명단 안에 들어 있어서 뭐 늘 거래할 때마다 거래 상대방이 아직도 이란이랑 거래하는지 이메일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지난해 컨설팅 하면서 본 회사들 중에서는 대기업들은 그 이란이랑 과거 거래한 기업 있는데 대기업들의 그 담당 직원들은 그걸 너무나 뭐 새로 거래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내고 해야 되는 걸 너무나 귀찮고 일부러 귀찮게 만든 거죠. 이란이랑 거래 못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개성공단이랑 예전에 개성공단의 회사가 있었던 회사들은요, 아직도 북한이랑 거래하느냐는 이메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 괴롭힘까지는 아니지만 거래를 하는데 여러 허들을 만들어 나가고 귀찮게 만드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도 예. 미국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란을 한번 그렇죠. 여행 갔거나 예. 또 중동의 몇몇 나라를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예, 미국에 입국할 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그런 거라는 거죠. 거래를 예, 했다면. 이제는 예. 뭐 무역도 이제 그렇게 예. 바뀌어가는 거죠.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도 말씀드린 게 이제 공급망 분리의 시대, 대공급망 분리의 시대가 점점 열리고 있는데 그 공급망 안에서 다른 공급망이랑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이제 내가 왜 거래를 했는지 해명을 해야 되는, 난 착한 사람이야라는 걸 해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계속 생기는 거죠. 특히 뭐 히토류 같은 건 중국이 지금 대부분의 생산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히토류 말고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자원 경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문제가 참 독특한데요. 작년에 그 난리를 쳤는데 작년에 중국 히토류 수출은 11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난리치고 했지만 좀 주세요 하니까 중국이 선심 쓰듯이 주니까 다들 잘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럭키한 케이스였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란 전선도 있고 유럽이란 전선도 있으니까 한국한테는 오히려 잘 줘가지고 한국은 히토류 문제가 없이 넘겼던 그런 저희한테는 좋은 사례가 오히려 됐습니다. 그만큼 중국 히토류에서 독립하기 어렵다는 걸 작년에 수치로 보여줬고요. 그 난리를 쳤는데 중국 히토류 수출이 11년 만에 최고였어요. 그만큼 수출해서 이제 축적해 놓으려는 수요도 더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 쉽게 대체 안 된다는 게 느껴지고, 그럼 보면 이제 그렇죠. 덩샤오핑이 말한 거,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우리에겐 히토류가 있다라고 덩샤오핑이 말한 거, 진짜 덩샤오핑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1980년대에 이런 미래를 예측했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은 그래서 이 히토류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중동에 있는 석유는 이제 미국이 다시 가져가면서 에너지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게 또 생기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거기에 위협을 느끼니까 지금 중국은 자신들의 1년 원유 수입량의 약 한 10%를 따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저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지금 이 경기라면 WTI 유가가 50달러대 초반이나 50달러를 깨져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50달러를 넘어서 버티는 이유가 중국의 이 가수요. 축적해 놓으려는 가수요 때문인데, 지금 중국이 쌓아놓고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오일하고 금이잖아요. 얘들은 나중에 미국과의 패권 전쟁 혹은 뭐 대만과의 전쟁까지 예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압박이 올 때 버틸 수 있도록 계속 고가의 물건을 넣어놓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히토류를 만약에 공급 못 받게 되면은 오래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든 버티겠지만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못 버티는 게 굴복한다는 게 아니고요. 히토류가 없으면 미국 해군의 대부분의 무기 체계가 멈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당장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생산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힘들어지는 거죠. 아주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뭐 대체할 수 있느냐, 뭐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 보면 뭐 대체할 수 있고 그게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되게 어렵다는 게 최근에 말레이시아 사례를 보면 저는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히토류가 이렇게 되고 하고 이제 히토류가 부족해진다고 하니까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히토류 광산을 갖고 있는 것들을 크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광산 주변에요. 방사능 수치가 그 허용된 것보다 13배가 더 올라가고요. 강들이 모두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캤다가 아예 운영 중지를 시켰어요. 그 말이 뭐냐. 히토류는 했는데 진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고 정제하고 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이외에 다른 대체제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있는데 많다고 하지만 하기가 말레이시아 사례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미국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아주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바이든 때도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흑연 같은 거 마저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이든 때도 전 세계 히토류 광산하고 흑연 광산에 투자한다고 백악관에서 보도 자료 내고 모잠비크에 어디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흑연에 중국에서 독립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광물 안보를 위해서 나선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내고 수십억 달러 투자했는데 그거 다 망했습니다.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투자했더니 그 지역의 그 정세가 어지러워지면서 반군 들어와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도 저는 뭐 한 장기적으로 뭐 요새 호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남미에서도 뭐 하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굴러가기 때문에 한 뭐 10년 후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 당장 미국도 카드가 없다고 봐야죠. 트럼프가 쓰는 말로 보면 시진핑이 꿇으라면 히토류 가지고 꿇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대안이 없는 거네요. 왜냐면 그린란드를 뭐 시토류 때문에 트럼프가 맞아요. 장악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실제로 미국의 한 회사가 그 그린란드 남쪽에 그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북쪽은 그렇게 이제 시토류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방사능이 나와가지고 그린란드에서 쫓아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막았던 것도 있었고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같은 경우 또 빙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환경오염 문제로 유럽은 또 환경이 되게 민감하니까 더 난리 날 거고 실제로는 이 그린란드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시토류 장악은 쉽게 개발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게 이제 히토류 가격 하한제를 만들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죠. 옛날에 $50짜리 150달러 줄게 라고 하면 저기 그린란드 가서도 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때려 넣어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단 돈이 몰려오니까 최근에 호주의 한 광산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이제 뭐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 깨버리고 이제 딸이 서방이랑 이제 다시 체결하는 식으로 돌아서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깨서 위약금 주는 것보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아예 이제 생산만 하면 비싼 가격에 사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줘서 미국이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또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오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관세 이슈가 또 나오긴 했지만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것 같아도 새로 또 생겨나는 이런 형국인데 이 관세 이슈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올해는 어떤 갈등이 또 새로 생겨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트럼프가 시작한 전쟁은 이제 뭐 제재나 이런 걸 통해서 시작했던 게 에너지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라고 하면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에너지 쪽 관련된 제재나 어떤 수출 통제 부분을 좀 일단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연관됩니다.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조금 같은 걸 어떻게 주고 어떻게 생기게 할 수 있는지라는 거고요. 제재라는 아주 전통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기술이 되겠죠, 당연히. 미국이 이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가 어떻게 들어갈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 칩이나 클라우드나 뭐 데이터 센터, 통신 장비 이런 데 대해서 점점 더 강한 압박들이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예를 들자면 지금 EU에서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EU에서는 태양광 인버터가 주로 화웨이 거를 많이 썼어요. 그거를 다 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교체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이런 데 대해서도 점점 더 규제가 가해지면서 이런 기술 패권 쪽으로도 움직여 가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 에너지하고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제재들이 어떻게 부과돼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제재가 어떻게 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관세 이슈는 늘 살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잡은 카드를 절대 내려놓지 않고요. 한국에 한 것처럼 나왔다 다시 한번 들었다 넣고 나왔다 한번 다시 들었다 넣고 할 거를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아, 이게 덕분에 지금 듣고 나니까 앞으로 3년 남았나요? 3년 지난 줄 알았는데 아니, 3년 남은 것 같아요. 꽤 남았네요. 1년이 3년처럼인데 네. 군대 때보다 시간이 더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벤트가. 주식할 때 제가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주식 못 해먹겠다. 네. 도저히 이제 트럼프 장단을 못 맞추겠다.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네, 그거만큼 변덕스러운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였거든요. 네. 둘이랑 못 해먹겠다 했는데 둘이 이제 증시를 휘젓고 있으니까 아, 주식하기 너무 힘듭니다. 네, 쉽지 않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증시가 또 올라요. 그렇죠, 요즘도. 와, 더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좀 이야기 들은 거에서 참고가 좀 되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제재가 의외로 지금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것들이 또 이제 갑자기 발현됐을 때 대비가 안 된 상태로 이제 그걸 맞는 기업들이 나올 거고 그게 우리가 투자한 기업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우리 기업들은 잘 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잘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